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대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규칙공리주의하고, 또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대공리주의입니다. 자, 현대공리주의 중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규칙 공리주의거든요. 요거 어떤 거냐면, 일단, 규칙 공리주의를 뭐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하느냐면, 행위, 규칙과 행위, 요렇게, 규칙하고 행위, 요걸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를 좀 비판합니다. 행위 공리주의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거거든요. 행위공리주의가 어떤 거냐면, 행위공리주의 어떻게 비판하느냐면, 이렇게 비판합니다.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옳고 그름이, 이제 공리주의니까 당연히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죠? 유용성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유용성입니다. 그런데 행위공리주의는 요 유용성이 무엇의 유용성? 개별 행위의 유용성이라는 거죠. 요 유용성이 개별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개별적인 행동이 유용한가? 아니면 유용하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서 유용하면 옳은 행동, 유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 요렇게 본다는 거죠. 내가 이제 친구한테 이런다면 친구가 이제 너무 몸이 아파하니까 내가 친구 곁에서 위로해 주면서 친구의 어떤 말벗이 되어 주면서 위로해 줬을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고 친구의 고통을 좀 감소시켜주고 친구에게 행복을 더 가져다 주었으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개별 행동 하나가 유용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 개별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 올바른 행동.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규칙공리주의는 약간 어떤 입장이냐면 규칙공리주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규칙공리주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유용성. 자, 요거까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유용성에 둔다. 요거는 규칙공리주의도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왜? 규칙공리주의나 행위공리주의나 다 무슨 주의?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둘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 둔다? 유용성에 둔다.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행위공리주의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개별 행위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에 뒀다면 규칙공리주의는 행위의 규칙 행동의 규칙이 유용성을 가져왔냐 가져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유용한 규칙이면 그 유용한 규칙에 적합한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되는 거죠. 어떤 행위의 규칙이 유용성을 산출하지 않아. 그러면 그 규칙에 적절한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를 항상 규칙을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그 친구를 위로해 주겠다라는 행위의 규칙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행위의 규칙에 맞는 개별 행동들은 다 올바른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 규칙이 뭘 가져왔다면? 결과적으로 유용성을 가져왔다면,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왔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가져왔다면 그 규칙에 적합한, 그 규칙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은 올바른 행동, 선한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규칙공리주의거든요. 근데 규칙공리주의가 행위공리주의를 어떻게 비판하느냐면 요 행위공리주의가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따지다 보니까 요 개별 행위가 유용한지 안 한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개별적인 행동할 때마다 그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다니 계산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계산이 쉽지 않다. 왜? 하나하나의 행동마다 이 계산하는 게 너무 쉽지 않고 너무나 좀 비효율적이다. 비경제적이다. 계산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계산하다 시간 다 가겠다. 비효율적이고 좀 비경제적이다. 하나하나 그 계산하는 그 시간에 다른 나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거 아니야? 그냥 차라리 딱 규칙, 유용성 있는 규칙 딱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맞게 행동했으면 그냥 올바른 행동 끝. 이게 정말 이렇게 규칙에 맞으면 올바른 행동 이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떤 행동 이게 경제적인 행동이다. 이게 경제적인 행동이다. 요렇게 행위공리주의를 비판하거든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점에 행위공리주의를 좀 비판하냐면 그 개별 행동 하나하나가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요걸 따지다 보면 이런다면 요런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거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오히려 나한테 기쁨이 되겠는데 오히려 나의 유용성이 더 올라가겠는데 그러면 약속한 거 안 지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니냐. 너 행위공리주의는 요렇게 행위공리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칙공리주의가 행위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건데 개별 행위가 유용성을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유용성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법규도 위반해서 빨리 학교 가는 게 좋다. 이거 빨간불일 때 막 건너버리고 너무 좋아. 너무 쾌락 막 올라가. 이렇게 개별 행동들의 유용성만을 중시하다 보면 좀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안 되잖아. 너무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약속 지켜야 되잖아. 이런 상식, 직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개별 행위의 유용성만을 중시하다 보면 이것만 중시하다 보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자기 이익 된다고 약속 다 어겨버리고 어디 영화 보러 가고 그 다음에 119 이렇게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자기한테 119도 아닌데 119 이렇게 막 이렇게 달고 막 막힌 틈을 이렇게 막 뚫고 가는 요런 차들 한 번씩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자기에게 유용성이 있으면 그 개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행위공리주의 아니냐. 그럼 너희들 뭔가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직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개별 행위의 어떤 유용성을 따지지 말고 그 규칙이 정말 유용성을 가져오느냐. 적어도 거짓말 해라. 약간 상황이 불리하면 거짓말 해라. 라고 하는 규칙보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정직해라. 라고 하는 규칙이 어떤 게 더 많은 유용성을 가져올까요? 규칙공리주의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라도 언제나 정직한 것. 그게 더 큰 유용성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규칙을 딱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그냥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에 맞으면 선한 행동. 그 규칙이 안 맞으면 그릇된 행동. 요렇게 해라. 이게 이제 규칙 공리주의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요 행위공리주의를 좀 벤담을 행위공리주의로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밀부터
규칙공리주의에 포함시키는 이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미래 무슨 책 소개했죠? 공리주의. 그 공리주의 책에 보면 미리 규칙을 많이 강조해요. 규칙을. 어떤 유용성을 가져오는 규칙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공리주의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 학자들 중에는 그러면 개별 행위를 중시하는 것은 좀 벤담으로 보고 규칙 공리주의는 밀 이후에 현대에 나온 그런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규칙 공리주의로 보자. 그러니까 밀을 어디에 소속시키는 규칙 공리주의에 포함시키는 이런 학자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분류다 보니까 학자들에 대해서 약간 분류가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책을 내실 때 그냥 규칙 공리주의는 현대 공리주의고 벤담하고 밀은 근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밀은 근대 사람이니까 그냥 행위 공리주의. 그리고 밀도 벤담처럼 행위 공리주의로 비판하고 규칙 공리주의는 현대에 나온 사상가들 좀 있거든요. 그 사상가들만 규칙 공리주의 요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도 있고요.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밀이 공리주의 책에서 직접 유용성을 가져오는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 규칙 공리주의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더 옳다고 이제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현대 공리주의 중에서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이런 말 들어봤나요? 우리 남자아이를 더 뭐하는 사상? 남아 선호 사상, 선호한다. 선자가 가릴 선자거든요. 호는 좋아할 호자. 여러 개 중에서 가려서 이걸 특별히 좋아하는 것, 이거를 선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물론 요즘에는 오히려 남녀 구분이 요즘에는 없죠, 그죠? 남녀 구분 없고 오히려 막 어떤 분들은 나는 여자아이가 정말 좋아 이런 분도 있고 나는 그래도 남자아이지 뭐 이런 이제 뭐 다 다르죠, 그죠? 남녀 큰 구분 없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 선호 공리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선호 공리주의. 가려서 좋아한다. 이게 여러 개 중에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선호 공리주의라고 하는데요. 요 선호 공리주의의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전의 공리주의, 이전의 공리주의를 보통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이 고전적 공리주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을 이야기할 때 뭘 행복이라고 봤다는 거죠? 즐거움, 기쁨, 한자어로 쾌락이 행복이다. 즐거움이 행복이다. 기쁨이 행복이다. 이렇게 했는데 선호 공리주의는 너무 쾌락에 한정하지 마.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것을 내가 충족한다면 그게 정말 행복 아닐까? 지금 당장은 쾌락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은 즐겁지 않더라도, 나에게 뭔가 고통이 있더라도, 권투 선수들, 정말 몸무게 빼고 매일, 선생님도 권투를 좀 했었거든요. 권투하러 갔는데, 1시간을 가면 30분을 줄넘기를 시키세요. 그 감독님께서, 코치님이. 그럼 줄넘기를 계속 30분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줄넘기 30분 하는 게. 근데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이제 권투 선수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선호공리주의는 어떤 입장이냐면 행복을 이야기할 때 바로 행복의 선호를 이야기합니다. 선호.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고통이 오더라도 그런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선생님, 갑자기 누가 떠오르냐면,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우리나라 분인데, 우크라이나에 가셔가지고,
러시아 병사들하고 이제 싸우신 어떤 분이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정말 그 미사일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서 뭐 발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편안한 침대도 없겠죠. 그런 고통이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삶,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정말 선호하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선호를 충족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 이렇게 행복의 범위를 쾌락에 한정시키지 않고 행복의 범위를 넓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호공리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호공리주의는 한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 공리주의의 가장 대표자 한 사람을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거든요. 누구냐면 그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지은 분입니다. 동물해방. 그 동물해방의 기치를 내건 분인데, 선생님 힌트를 줄게요. 오스트레일리아, 다른 말로 호주 사람이고,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생명윤리학과 교수를 하신 분이거든요. 동물해방, 실천윤리학, 세계화의 윤리, 이런 책 아주 정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아직도 살아계신,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철학자로 알려지신 분. 왜냐하면 롤스라든지 뭐 다 돌아가셨거든요. 밀, 벤담, 칸트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물해방의 기치를 내 것인 게, 이분이 이제 대학원생 때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돼지나 닭을 기르는 곳을 직접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런 좁은 곳에 그 닭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나 좁은 곳에서 목만 이렇게 내밀고 모이만 먹고 이렇게 쇠창살 안에서 지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그 닭이 우리로 치면 정신병, 그 좁은 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리만 내놓고 오는 사료만 먹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병든 닭을 가난한 우리 서민들이 먹게 되더라.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닭이나 그런 돼지 먹지 않고 넓은 들판에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삶을 산 그런 돼지나 닭을 먹고 건강해지고, 가난한 서민들은 정말 이런 좁은 우리 안에서 정신병이 걸린 돼지, 닭, 자기 부리로 막 새창살을 막 정신이 이상해져서 부리로 막 새창살을 쪼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도 그 이로 다른 돼지를 물고, 이런 정신이 좀 혼미해진 그런 돼지와 닭들이, 이게 우리 이제 공장식 사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장식으로 사육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싸게 팔게 되고, 그것을 돈이 없는 서민들이 먹고, 서민들은 암도 잘 걸리고 병도 잘 걸리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 동물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봤나요? 피터 싱어라는 분입니다. 이름은 피터고요. 피터는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고 성은 싱어. 그래서 가수로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성이 싱어, 이름이 피터,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피터 싱어의 가장 주장은 뭐냐면, 요 공리의 원칙. 요 공리의 원칙을,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벤담이나 밀을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할 때, 그 최대 행복이 주로 누구였죠? 사람이었죠,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벤담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언젠가는 다리수, 사람은 다리수가 2개, 개는
다리수가 4개, 돼지도 다리수가 4개. 언젠가는 다리수가 2개인 사람은 존중, 다리수가 4개인 개와 돼지는 멸시. 이런 사회가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우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1789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220년 전에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에서 벤담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언젠가는 말, 개, 얘들도 쾌락, 즐거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는데 얘들은 우리처럼 다리가 2개가 아니고 다리가 4개고 꽁지에 뭔가 나 있고, 그래서 얘들은 정말 멸시받는데 언젠가는 얘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입장에서 인간하고 똑같이 인간처럼 도덕적으로 배려받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벤담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또 밀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밀도 이 공리의 원칙을 잘 갖고 가다 보면 감각을 가진 다른 동물들도 그 쾌락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밀도 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도 공리의 원칙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에 대한 동물의 행복, 동물의 쾌락도 밀도 그 공리주의에서 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확실하고 본격적이고 100%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피터 싱어입니다. 공리의 원칙을 확장하자. 자, 누구에게까지 확장하자? 벤담이 이야기했던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까지. 이거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이거를 쾌락과 고통 감수 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누구한테 있죠? 동물에게 있는 거죠. 모든 동물은 아닐 수 있죠. 선생님도 오늘 쥐가 있어가지고 집에 그 쥐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쥐에게 있는 쥐 잡으려고 쥐 끈끈이를 뒀거든요. 근데 딱 여니까 화장실에 그걸 딱 쥐 끈끈이 그걸 보려고 딱 여니까 그 안에 있던 막 오래된 파리가 정말 얼마나 큰지 엄청 뭐 잠자리 같은 데 있는 파리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온 집을 막 돌아다니는데 선생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파리채를 가져와가지고 정말 정조준해서 다 잡았거든요. 다 잡았는데 얘들도 자기 어떤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내가 볼 때는 얘 너무 징그럽다, 막 똥파리다 이렇게 해서 징그럽다고 하는데 걔는 또 걔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톰 레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톰 레건이라는 분이 삶의 주체라는 표현을 해요. 포유류, 뭐 쉽게 말하면 개, 강아지, 강아지들, 말 다 자기 삶의 주체라는 거죠. 라이언, 킹, 사자, 호랑이 다 자기 삶의 주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포유류까지. 근데 선생님이 오늘도 우리 집에 이런 작은 벌레들이 기어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걸 막 테이프 뜯어가지고 그걸 막 잡으려고 하는데 살려고 막 이렇게 막 도망가더라고요. 선생님 딱 드는 생각이 쟤들도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피터 싱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모든 동물은 아니고 적어도 개, 강아지,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 사자 얘들은 다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피터 싱어가 이야기한 것은 새우까지. 적어도 새우까지는 쾌락을 느끼고 고통도 느낀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저기 이제
저기 뭐야, 대부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면 새우 소금 구이를 막 해줘요. 이런 이제 솥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새우 올려놓고 이렇게 막 먹는데, 선생님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딱 책을 본 다음에 이걸 딱 보는데, 진짜 이게 여기서 막 팍팍팍 튀는 이 이제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 새우가 이렇게 막 튀는데, 약간 피터 싱어가 말한 것처럼 얘들도 그 불 때문에 뜨거워하는 고통을 느낀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피터 싱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이런 존재의 이익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평등하게 고려하자. 그러니까 누구 이익을 우리가 늘 고려하죠? 우리 인간들의 이익, 우리 사람들의 이익은 늘 고려하잖아요. 근데 그 개의 아픔, 양의 아픔. 요즘에는 이제 그 선생님 학교에 어떤 선생님도 이제 개하고 늘 같이 거의 아들처럼 이렇게 막 지내거든요. 거의 가족들은 병원비가 거의 안 나가는데 이 강아지는 한번 병원 가면 막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의료보험이 아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출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의 이익을 고려하듯이 그 강아지의 아픔도 평등하게 고려한다. 양의 아픔, 새우의 아픔까지도 평등하게 고려하자. 이게 현대 공리주의자인 피터 싱어의 입장입니다. 피터 싱어의 입장은 선생님이 요즘도 까지 할게요. 원래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 많이 다루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피터 싱어는 이 동물 해방을 쓰기 전에는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삼겹살, 소고기 많이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이걸 이제 직접 걔네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얘네들도 고통을 느끼는구나. 앞으로는 동물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 때 그걸 본 이후로 지금 연세가 70 몇 살으로 선생님 알고 있는데, 거의 한 50여 년간을 동물을 먹지 않고 그 채식만, 야채, 과일 이런 것만 드시면서 생활을 해오신다 그래요. 그런 분들 우리 뭐라고 하죠? 채식만 하시는 분들 비건이라고 그러죠. 비건. 그래서 비건의 삶을 살아가신대요. 책을 많이 내셨는데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 Why Vegan? 왜 비건인가? 사람들이 늘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동물 고려하면 되지, 꼭꼭 그렇게 비건 해야 되나요? 먹을 때는 먹어야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왜 비건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분 오셨는데, 오실 때 이제 선생님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건 하시는 분들의 모임, 그 모임에 이 피터 싱어가 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비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애정, 동물에 대한 어떤 고려,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현대 공리주의자, 유용성, 효용성, 이익, 행복, 이것을 동물까지 확대하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하자. 선생님이 요거는 선생님이 잠깐 소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피터 싱어가 이야기한 것 중에, 피터 싱어가 사람의 쾌락과 사람의 고통만 중요하고 동물의 쾌락, 동물은 원래 고통 당하는 거 아니야? 동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거는 뭐하고 왔냐면, 남자는 정치를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지. 여자가 어디?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성차별. 안 좋은 거죠, 그죠? 흑인이 어디 정치하려고? 흑인은 막노동이나 해. 노예 출신 주제에 뭐죠? 인종차별.
이런 차별이 정말 옳지 않고 정말 잘못된 것처럼 또 하나의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 그 못지않게 잘못된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쾌락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동물을 차별하는 것. 인간 종족의 쾌락과 고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물 종족의 쾌락과 고통은 무시하는 것. 호모 사피엔스 종족의 쾌락과 고통은 아주 대단하고, 그렇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니? 막, 내 손에 밑에 있는 가시 박힌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내 손톱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개나 양이들, 새우가 불에 튀겨지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랑가도 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거. 너는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거를 피터 싱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차별주의. 어떤 종이죠? 호모 사피엔스 종. 우리 인간종의 쾌락만 중요하다. 너희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 있는 애들이야. 너희들은 내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종차별이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가능하면 고통을 주지 말고 동물들도 자기 삶에서 행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동물들도 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로스가 그런 이야기 했죠. 칸트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최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나의 의무다라고 칸트나 로스가 이야기하는데 피터 싱어는 그것을 동물에게도 확장하자. 동물의 행복도 최대한 우리가 배려해주자.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자. 동물은 이런 데서 갇혀서 동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하지 말자. 돌고래 쇼하기 위해서, 코끼리 쇼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굶기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서커스를 시키기 위해서 동물을 괴롭히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말 타고 이렇게 막 빨간 거 이렇게 해서 황소, 소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하는 거 뭐죠?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스페인에서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들 하지 말자. 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니까 인간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피터 싱어고요. 동물과의 함께 행복을 고려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현대 공리주의에서 규칙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그리고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